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대출을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450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전체 가계대출자로 보면 4명 중 1명이 다중채무자인 겁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리다 보니 소득의 60% 정도는 빚을 갚고 이자를 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정부는 시장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가계의 경우 다중채무자도 늘었지만 초과저축도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연평균 7%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가계저축률은 10%를 넘기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모인 가계저축 규모만 최대 130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못 갚은 한계 기업이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작년까지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단어는 경기 위축이나 경기 개선이 아닌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청취자 김점남님께서 우리 송경제 플러스 게시판에 남겨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봤는데요. 예. 김점남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덴마크에서는 다이어트 약인 위고비 하나로 국내 GDP 상승에 크게 일조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제약회사들이 많으니까 국내 제약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친절하게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 제가 참고하면 좋을 자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야. 2020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한국제약회사의 역사를 다룬 특집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뭐라고요? 공부가 쉽지는 않을 텐데 종훈이 형 부탁드립니다. 라고. 실제 제약산업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크더라고요. 예, 복잡다기하죠. 공부하기 진짜 어려우셨죠. 찾아보니까 사실 제약 산업사를 다룬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깊게 파고든 책이나 논문은 없더라고요. 전문서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한국 제약사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주제만 다룬 네. 건 없고 그나마 가장 근접해 있는 게 2015년에 연세대 의대의 신규환 교수가 쓴 1950년, 60년대, 60년대 한국 제약산업과 일반 의약품 시장의 확대라는 논문이 있고요. 예. 하지만 이 논문 역시 50년대, 60년대에 한정돼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점남님의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논문들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2022년에 서울대 대학원의 김혜민 님이 쓴 이 한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형성과 진화라는 석사 논문, 그리고 올해 중앙대 대학원의 박희덕 님이 쓴 이 국내 제약 산업의 한국형 글로벌 성장 모델 분석이라는 석사 논문 등 다양한 그 논문들을 참고를 했고요. 근데 이게 논문들을 보면서 한국 제약 산업의 흐름과 뼈대를 잡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 실제적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찾기 위해서는 예. 대한민국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 신화를 써내려간 대표 선수들, 그러니까 할명수, 안티프라민, 아루나민, 바카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한 번쯤은 사용해봤을 네. 약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재가 쓴 히트의 탄생, 대한민국 브랜드 100년 분투기라는 책과 이들 제품과 관련된 그때 그 시절의 TV, 신문, 뉴스와 광고들을 일일이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술적인 뼈대를 잡으면서 논문을 읽을 때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시절의 TV 광고, 약선전이라고 하죠. 약선전들은 저의 이 7, 80년대 그리고 8, 90년대의 추억 그리고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힘들다기보다는 굉장히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시작을요.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한약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약방에서 어떤 한약사가 제조해주는 이걸 제약 산업으로 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를 시작점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1953년을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제약 산업이 태동한 시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설로 잡혀 있는데
기본적인 설비를 갖춘 현대적 개념의 제약 산업이 등장했던 것은 1953년이다라고 예. 보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53년 이전에도 우리가 한약방에서 탕약을 네. 만들어 팔았잖아요. 맞아요. 보약이라는 걸 지어줬잖아요. 예. 팔았잖아요. 그래서 53년 이전에도 약을 만들어 파는 제약회사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제약회사들이 있었고요. 1897년부터 활명수를 만들어서 팔았던 주식회사 동아약방, 그리고 1933년부터 안티프라민을 제조해서 팔았던 유한양행 등이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참고로 활명수는 나중에 탄산가스를 집어넣어서 지금도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할 때 마시는 소화제 중 하나인 가스 활명수의 원조고요. 안티프라민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광고하고 있는 그 안티프라민의 원조입니다. 야, 활명수하고 안티프라민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역사가 오래됐네요. 어찌 보면 이 전의 약들은 우리 흔히 말해서 고약이라든가 환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것들이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의미의 약들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우황청심환 이것도 사실은 약이죠. 약이라고 그렇네요, 할 수 있죠. 그렇네요. 팔긴 예.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7, 80년대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뭐 활명수 그리고 그 안티프라민 이 두 약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요. 이 두 약은 그만큼 이제 국민적인 가정 상비약의 대명사였다고 할 수 있는데 활명수가 올해로 출시 1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활명수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신약이자 국내 최장수 의약품입니다. 예. 최초의 신약이라는 것이 제조법이 동일했고 항상 용기에 담아서 팔았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 탕약들은 사실은 맞아요. 그때 다르죠. 일정하지 같은 않죠. 레시피를 쓰더라도 맞아요. 불의 색이라든지 뭐 아니면 제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활명수는 국내 최초의 신약이자 최장수 의약품이 됐고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던 약이죠. 기적의 약,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아스피린. 바이엘 아스피린과 활명수가 동갑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아스피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반 의약품이라면 가스 활명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 의약품 1위입니다. 예. 지금까지 판매된 활명수의 숫자가 약 90억 병이라고 합니다. 와. 90억 병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25바퀴 돌고 남고요. 또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정도 되니까 한 병씩 전 세계 인구가 한 병씩 다 마시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판매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안티프라민 역시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신약 1호로 올해 탄생 90주년을 맞이한 예. 국내 대표 장수 의약품 중 하나인데요. 안티프라민은 탄생한 지 90년이 됐지만 2019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매출 200억 원 이상을 찍어주는 소위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약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른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을 가진 활명수는 말할 것도 없고 활명수라는 뜻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소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열이 나도 먹고 배가 아파도 먹고 뭐 속이 안 좋아도 먹고 그리고 심지어 어디 피를 많이 흘려도 활명수를 마시고 그래요? 예전에 거의 이제 1930년대 뭐 이럴 때고요. 그리고 안티프라민 같은 건 진통 소염제 연고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 기억납니다. 저 모기 물릴 때도 발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통이나 타박상에 발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기나 벌레에 물려도 바르고 주위에 손발이 터도 바르고 배가 아프면 배에 바르고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면 코 밑에 바르고 이런 식의 만병통치약으로 썼거든요. 예. 오죽하면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께서 아예 신문 광고에 제품 용도를 표기하고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를 넣어서 약의 오남용을 막으려고까지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의사와 상의하고 의약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안내해주는 광고까지 따로 만들어서 네. 광고를 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1980년대까지 저도 많이 봤거든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배 아프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안티프라민을 배에 쓱쓱쓱 문질러서 발라주는 어머니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가지고 회초리 맞고 나면 예. 꼭 발라주던 약이 안티프라민이었어요. 이 얘기 빼먹을 뻔했는데요. 활명수와 안티프라민은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약품입니다. 독립운동이요? 이 독립운동하고 이 두 가지 약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가스활명수 같은 경우에 예.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부채표가 아니면 활명수가 아닙니다. 부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거 유명한 카피죠. 네. 근데 부채를 제품의 상징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CF 보면서 TV에서 이 광고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부채랑 소화제랑 무슨 상관 있냐? 뭐 배 아픈 아들에게 부채질을 해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부채가 종이와 대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어지는 종이와 대나무가 합심해서 맑은 바람,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듯이 일으키듯이 민족이 합심해서 맑은 바람, 즉 독립과 잘 사는 나라를 일으키자라는 뜻으로 이 부채를 할명수의 상징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부채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요? 독립과 관계가 큰 내용을 네. 담고 어떻게 있었군요. 보면 독립과 민족 중흥의 열망을 담아서 만든 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할명수 같은 경우에 대한제국의 궁중사였던 민병호가 만든 탕약이었어요. 예. 근데 1910년에 일제가 우리를 강제 병합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민병호의 아들이자 동아약방의 대표를 지냈던 민강 선생이 할명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던 동아약방을 그때는 약방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지금 동아약품이라고 부르지만 네. 동아약방을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 독립군들의 연락 거점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민족의 부흥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부채표라는 걸 만들고요. 예. 민강 선생 같은 경우 일제 고문과 투옥으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정말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해 온 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강복 50주년이었던 1995년 8월 15일에 서울시는 동아약품의 창립지 부지 이 동아약방 자리를 예. 항일의거 유적지로 선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이자 대한민국 최장수 의약품 할명수에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부채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티프라민은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티프라민을 만든 유일한 박사 역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예. 사업가이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미국 유학 시절에 서재필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으로 싸웠던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었던 유일한 박사가 사실 미국에서 숙취나물 캔으로 데이트를 치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예. 잘 나가던 식품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숙취나물 캔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없었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팔렸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던 이유가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아니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제약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잘 나가던 사업의 지분을 포기하고 팔아버리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그때 지분 가치로 유란 박사가 받은 돈이 그때 당시에 3억 원. 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이거 뭐 그 당시 3억 원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감도 안 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전부 약을 사는 데 썼어요. 가져오려고요, 한국으로. 네, 한국으로 약을 가져오고. 어. 그러니까 약을 정말 많이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유한양행을 창업해서 의학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은 사실 작은 상처에도 바를 만한 연고가 하나 없었거든요. 네. 변변한 연고 하나조차 없는 20년대 30년대 조선의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 안티프라민을 생각합니다. 이 안티프라민을 처음 생각하고 제안한 분은 그 유란 박사의 부인인 호미리 여사였어요. 예. 호미리 여사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그 사무실이 아래층은 호미리 박사의 소아과, 그 위층이 이제 그 유한양행 회사 이런 네. 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호미리 박사가 애들이 다치고 상처 나면 이 연고 하나만 발라주면 되는데 그 연고가 없어서 애들의 상처가 곪고 염증이 심해지고 더 나빠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남편은 유란 박사에게 했고 유란 박사가 아내와 함께 안티프라민을 개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안티프라민이 나왔던 1930년은 예전에 제가 비타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약이 나왔다고 하면 네. 이건 다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했어요. 가대 광고가 판을 치던 시기였어요. 예. 근데 그런 시기에 유란 박사는 안티프라민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당시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안티프라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제발 의사와 상의해서 의약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건강한 민족,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티프라민은 나오자마자 뭐 데이트를 친 약품인데 그야말로 날개를 친지 팔려나가서 민강 선생과 유란 박사 이 두 사람에게 많은 돈을 안겨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민강 선생과 유란 박사는
이렇게 번 돈을 대부분을 독립운동지원금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원에 썼기 때문에 안티프라민과 활명수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 독립운동의 자금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단순히 제약산업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있네요. 네. 그런데 앞서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지금 안티프라민하고 활명수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우리가 즐겨 복용하는 약들인데 상비약인데 어찌 보면 그렇죠. 만들어진 연도가 1930년대 안티프라민 그리고 1900년대 1800. 초반이 어떻게 보면 활명수. 네. 그런데 좀 전에 저한테 제약산업의 시작을 1953년으로 봐야 된다 이러셨잖아요. 네.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두 가지 약은 일단 전통적인 제약산업이 태동하기보다는 아주 이례적인 걸 보는 거예요?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산업으로. 의약품과 신약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활명수와 안티프라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예, 이 활명수나 안티프라민은 소위 매약이라고 부르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이 아니라 약국이라든지 그냥 살 수 있는. 네, 이런 곳에서 돈을 내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곳이죠. 1949년에 우리나라에 344개의 이 제약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약 3,600여 개의 약품들이 생산됐다고 해요. 예, 하지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의약품 거의 대부분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그리고 심지어 약사가 만든 것도 아닌 것도 많았다고 해요. 예, 예. 시중에는 이제 일반 의약품 형태로 그냥 팔 수 있는 매약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활명수, 안티프라민 그리고 70년대까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까진기라고 불렀던 빨간 약. 머퓨름 이 세 가지가 국내 의약품의 3대장이었거든요. 예, 이 말은 뭐냐면 항생제라든지 백신이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 초까지 한국은 전문 인력도 시설도 없었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약 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약의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 아래서 투약될 수 있는 약은 1950년대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태동된 그러니까 거군요. 1955년까지 대한민국 전국에 약사 면허증 있는 사람이 2,0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전체 약사의 44%가 서울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지방에는 약사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53년에 국제협력기구에 이 줄여서 ICA라고 하는 예, 원조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열악했던 제약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설 자금 그리고 원료 구입 자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한국 제약 산업의 토대 생성기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학계의 정설입니다. 네. 이 ICA 이후부터는 그럼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된 거니까 이 뒤부터는 그럼 바로 비약적으로 발달했느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좀 굴지의 제약사들 예, 대부분이 이 ICA 원조 자금을 받아서 태동한 기업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는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으니까 예. 5, 60년대, 7, 80년대를 대표하는 약들 아로나민과 바카스 신화 등을 통해서 당시의 한국 제약 산업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점남님께서 주신 이 주제가 좀 광범위하니까 네. 한 2주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산업 중에 하나를 많은 학자들이 제약 산업으로 뽑더라고요. 맞습니다. 제약 산업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흥시켜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시기별로 보면 50년대 태동기 그리고 7, 80년대 성장기 그리고 2000년대 넘어서 이제 소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는 또 뭡니까?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PB입니다. PB요?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PB 상품이라는 그 PB 말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맞습니다. 이 PB가 프라이빗 브랜드의 줄임말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마트 가면 볼 수 있는 마트가 직접 제작해서 브랜드를 붙인 상품을 말하죠. 그러니까 장 보러 갔을 때 보면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 사이에서 이거는 마트에서 직접 만든 건가 보다 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PB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PB 상품이 유통시장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상승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뭐 마케팅 공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기업 간의 경제 권력을 두고 여기 균형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PB의 경제학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PB 상품 하면 많이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유가 일단 느낌이 일반 기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인가요? 예,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말씀하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되는데 최근에 PB 상품 중에 화제 중심에 선 상품이 우유 PB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우유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뭐 밀크플레이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이게 한국의 독특한 우유 생산 구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요. 뭐 시장 수요에 무관하게 생산 원가에 거의 연동된 우유 가격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리터짜리 우유 한 팩 요즘에는 3,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유 무서워서 못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틈을 노리고 편의점이랑 대형마트가 자체적으로 만든 PB 우유가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업체 CU는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판매량을 집계해 봤더니 자기들이 만든 PB 우유가 판매량이 50% 늘었다. 야,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급증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일반 제조사에서 만든 우유는 거의 비슷한 판매량을 보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PB 우유가 매출 신장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무기는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그렇겠죠. 일반 우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0원꼴에 팔리는데 반해 PB 우유는 요즘에 2,000원대, 더 저렴한 경우에 심지어 1,000원대에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0원대도요? 네. 잘 찾아봐야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일반 우유나 PB 우유나 그 안에 들어간 우유 크게 품질 차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장지도 거의 외관상 똑같아 보이고 유통도 똑같을 것 같은데 PB 우유가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우유에 한정돼서 설명을 드리면요. 유통회사들이 직접 이제 남는 우유를 싸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유는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제품이니까 우유업체는 이걸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일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남는 우유가 그 우유 제조사 입장에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량으로 마트나 편의점이 사와가지고 이걸 다 PB로 팔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제조사들이 이렇게 남는 우유가 있으면 다 말려서 분유 형태, 탈지 분유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제조 과정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마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트 편의점이 나서서 우리한테 싸게 팔아라. 네. 우리가 순식간에 팔아보겠다 하면서 싸게 사와서 이걸 또 싸게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PB 상품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마트에 가면 이제 PB 우유만 저렴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마트에 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를 보면 물티슈, 과자 등등 다른 품목에서도 대부분 PB 상품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들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게 우유는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특수한 면이 있는데 다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상품들을 보면요. PB 상품의 핵심 전략이 나오는데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통업은 본질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 비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경쟁자를 이기고 몸집이 더 커져서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경제 원리입니다. 당연히 그 총알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 몸집도 이제 자본 규모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유통시장인데 이게 빛을 발하는 게 PB 상품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 예를 들면 이런 시장에서 몸을 불린 업체가 있으면 납품을 받을 때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냉동 피자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번 주말에 매출이 많을 것 같아서 100판만 좀 나한테 납품해달라고 하면 100판 그거 만드느라 뭐 기계를 껐다 켜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 예. 그러니까 그 비싼 값을 받겠죠. 안 팔거나. 네. 그런데 어떤 마트에서 와서 100만 판을 납품받겠다고 하면 어떨까?
저는 사실 이미 공장 투자는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럼 만들기만 하면 다 돈이 남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개당 조금씩만 남기더라도 많이 팔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마트나 편의점은 수백 수천 개의 지점을 갖고 있고 매출도 워낙 크니까 공급자를 대상으로 싸게 공급을 받아서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B의 저렴한 가격 뒤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라는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점포수를 전체 전국에 쫙 깔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교섭력이 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PB 상품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게 되는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 업체들에게 야, 너 싸게 납품해. 안 그러면 나 네 물건 진열대에서 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PB 상품을 만든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사실 PB가 좋아 보이기만 하는데 예. 사실 단점도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게 마트가 제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위험 부담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마트는 사실 그냥 납품받아서 팔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PB를 이렇게 선호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마트나 편의점은 일반적인 제품을 그냥 많이 납품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PB는 이렇게 여러 제품들 납품받는 것보다 큰 이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품 관리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우유라고 하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 우유를 다 공급받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택배차도 다 오고 네.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예. 그 개당 재고 관리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류도 복잡해지고 관리해야 될 공급처도 많아지니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마트 점원 입장에서 진열만 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우유 제품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유통업계에서는 물건 가짓수 하나하나를 스톡키핑 유닛이란 용어를 쓰는데 SKU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그 마트에 물건 가짓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트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거를 PB에 집중하면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우유 10개 파느니 괜찮은 PB 우유 하나를 10배 납품 많이 받아서 그것만 팔겠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여러 회사랑 교섭하면서 골치 썩을 필요 없이 그냥 한 개랑 더 협상력을 높게 가져가서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더 장점은 재고 관리도 쉬운 겁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마트는 이 우유만 판다. 그럼 이 우유만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가격표도 하나 멈추고 행사도 그것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전략을 쓰는 데가 있냐? 바로 우리가 익숙한 그 대형마트 중에 하나인 코스트코가 이 전략을 쓰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렇네요. 코스트코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매장 분위기가 일반 마트랑 확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봉지 하나하나도 규모가 되게 크게 팔잖아요. 그렇죠. 뭐 생수도 이것저것 다 팔기보다는 제일 유명한 그 자기네 자사 상품이 붙은 예. 생수가 유명하죠. 코스트코 가면 그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규모는 엄청 큰데도 제품 가짓수가 4,000개 정도라고 해요. 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예. 우리나라 일반 대형마트는 보통 6만에서 7만 가지를 팝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15배 정도 적게 파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물건을 우유를 한 개 파는 코스트코가 하나 팔 때 예. 마트는 10개, 15개 우유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코스트코 매장 가면 그 커클랜드인가요? 네. 자사 브랜드 제품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 마트 가면 그거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대량 납품하니까 더 싸고 그리고 고민할 것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냥 그거 사면 돼 하니까 좀 쇼핑이 좀 쉬워진 면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코의 전략은 PB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PB 판매 전략 이것을 처음 생각해낸 회사가 코스트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전까지 PB에 대한 여러 시도는 있어 왔는데요. 이거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서 규모의 경제를 끝까지 가서 성공한 기업은 코스트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를 종류를 줄였을 때 사실 마트들은 그전까지 종류를 늘리는 경쟁을 해왔거든요. 네. 우리 마트에 물건 많다 했는데 코스트코는 역발상으로 관리 비용을 확 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PB 상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획력이라는 또 강점이 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PB의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만 들어왔는데 사실 요즘에는 기획력이 더 빛을 발해요. 요즘 편의점 효자 상품이 바로 콜라보 상품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유명 방송인 누구와 협업해서 만든 도시락 이게 나오면 막 SNS에 소문도 나고 불티나게 팔리고
예능에서 어떤 연예인이 뭘 섞어 먹는 걸 보면 바로 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 누가 하느냐? 편의점이 직접 나서서 자기들이 기획해서 PB 상품으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B가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트나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 파는 역할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마케팅 창구가 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PB가 없다고 하면 편의점 입장에선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그 제조사들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그럼 좀 느리겠죠. 그렇죠. 만들고 나서도 또 그 제조사랑 협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민한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예 PB로 들어가면 기획부터 자기들이 주도해서 홍보 효과도 온전히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납품받아서 그걸로 홍보해봤자 나눠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맞는 거 자기들 매출로 바로 이어진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입장에서는 진짜 이 물건 자체가 많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온다면 이거 남는 장사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유통업체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데요. 제조업체는 무엇을 만들면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편의점이나 마트는 딱히 안 남겨도 사람들이 일단 모이기만 하면 또 다른 걸 팔아서 돈을 벌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트렌디한 제품은 정말 반짝 유행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어도 아주 큰 수익은 남기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미끼 상품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코가 이걸로 유명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코스트코의 유명한 치킨 그리고 핫도그 굉장히 소문이 나 있거든요. 알죠. 이게 몇십 년 동안 가격도 안 올리고 굉장히 맛도 좋고 이렇게 유명한데 이게 일종의 PB로 활용한 미끼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로 안 남겨도 돼. 근데 대신 와서 쇼핑만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치킨 가격은 도저히 남겨 먹을 수 없는 그렇죠. 가격이라서 이걸 왜 파나 했는데 다른 물건들 또 판매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PB 상품이 인기라는 점 그리고 이 PB 상품을 통해서 마트나 편의점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체 입장이 궁금해요. 제조업체는 이게 절대 반가운 일일 것 같지 않거든요. 유통업체가 직접 만들어서 심지어 마진도 덜 남기면서 판매한다. 그러면 제조업체의 기존 제품들은 덜 팔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요. PB 상품의 약진이라는 건 제조기업 대 유통기업의 힘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역사를 보면요. 현대 자본주의는 사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끊임없이 싸워온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역사적으로 보통 어떠냐면 경제가 발전하는 초기에는요. 물건 자체가 너무 귀해요. 우리 어렸을 때나 특히 저보다 윗세대들이 어렸을 때는 이 물건 정말 귀한 거다 막 이러면서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뭐 물건이 없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납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줄 서서 우리한테 납품 좀 해주세요 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 초기에는 보통 제조업체들이 더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가 성숙해지면요. 점점 유통 쪽으로 힘이 넘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고 저렴한 물건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는 경쟁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유통업체는 반면에 골라받아서 그냥 진열만 하면 되니까 점점 몸집을 키우기 쉬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최근에 또 세계 무역도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좋은 물건을 다 입점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몸집을 키우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조업체는 그 힘을 점점 잃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물건보다 사람을 모으고 팔 수 있는 파워, 즉 유통 파워가 더 유리해지고 있는 건데 그 끝에 아예 이제는 내가 그냥 제조를 하겠다. 제조업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온 게 PB 상품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B의 약진은 제조와 유통의 힘싸움의 그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제조업체들이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예. 굉장히 위기감 느끼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파워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예. 장사하는 분들은 모두가 손님의 마음을 궁금해하잖아요. 예. 이게 맛있을까 어떨까 하는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유통업체는 이런 데이터가 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뭘 사가고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체는 이걸 모른다는 거죠. 내 물건은 그냥 납품만 하고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도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유통업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유통업체는 고객을 너무 잘 아니까 물건 이렇게 만드세요. 요청을 하고 아예 직접 만들기까지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요즘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데이터 힘이라는 게 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에서도 적용 가능한 얘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참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데이터는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 하면 미국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힘, 무형 자산의 힘에 봤을 때 우리도 앞으로 어떤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가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물건을 언제 얼만큼 만들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요긴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SM타운의 비지입니다. PB 상품이 우리 노래 음악에서도 있습니다. SM타운이라는 간판 걸고 아시아권에서 콘서트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